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총선 관련 소식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3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지난 있었던 총선 관련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김윤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첫 번째 코너로는 민주당의 공천 관련한 잡음, 갈등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김정석 화이팅!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가 어떤 근거로 공천 배제됐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탈당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경선만 시켜달라.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는 저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네,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단수 지역입니다. 인천 계양구 어른 이재명 대표, 시흥시 어른 조정식 의원입니다.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친문 핵심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죠. 이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정기남 교수님.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모두 다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공통점은 친문 핵심이에요. 네. 지난 한 주간 흐름은 탈당을 할 가능성도 그 전망도 매우 많이 점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각각의 고민들이 있어 보입니다. 또 지역구 유권자들과의 또 충분한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종석, 홍영표 이 두 사람은 같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봐야 됩니까? 그동안은 따로따로 좀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임종석 의원은 원외에 있다가 들어가는 케이스고 또 홍영표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있는 현역에서 컷오프를 당해서 나오는 케이스고 각각이 좀 고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또는 새로운 미래 합류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윤영찬 의원이 성남 중원구에서 컷오프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극구 만류하면서 당 내에서 어쨌든 후위를 도모하자. 이른바 임종석 당권 도전설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에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불출마한 후에 소위 8월 전당대회 때 본격적인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 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지도부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결국 공천 탈락이라고 하는 컷오프라고 하는 그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발 기류일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도 심지어는 탈당 후 수도권 출마 또는 탈당 후 호남 출마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도 어제 아마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금 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회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양한 이후에 민주연합 대 새로운 미래와의 어떤 그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둔 다각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정기남 교수님 예상은 홍영표 질문드린 홍영표 의원 그리고 임종석 실장의 탈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더 두신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선웅 전 행정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정기남 교수님의 그러니까 전망에?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광주 출마 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회견을 취소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회견 취소가 뭐 배경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오늘 보니까 방금 속보에 의해서는 임종석 전 실장과 어쨌든 뭐 회동 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임종석 실장이 어제 최종적으로 최고위에서 이제 그 전략공천 전현희 전 위원장 전략공천을 의결함으로써 더 이상 뭐 성동갑 출마는 어렵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이제 뭐 그 속내를 알았다 뭐 이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지만요. 가장 최근에 고민정 최고위원, 홍익표 원내대표 둘 다 임종석 실장이 탈당한 일은 없을 거다. 네. 민주당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뭐 의견도 좀 남겼기 때문에 예.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조금 아픔과 뭐 이런 걸 겪고 있지만 또 뭐 민주당을 나가서 민주당한테 도움 안 되는 길을 선택을 할까 약간 좀 그러지는 의문이 않을 있습니다. 것이다.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만 하더라도 직전까지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민주당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당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의 애정이 많은 큰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뛰쳐나와서 뭔가의 일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지 그러니까 않겠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컨대 이번에 민주당이 혹시라도 총선에 필패하더라도 필패하면은 어떻게 그 임종석 실장이 뭔가 거기서 당권을 도전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권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예.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개혁신당도 어쨌든 다시 빅텐트가 깨져가지고 뭐 중도 텐트로 치고 있어서 또 제3지대가 나눠져 있는데 그 제3지대 안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한다. 그리고 나서 뭐 추후에 다시 뭐 합쳐지든 뭐 그런 예. 것까지 바라보면서 뭔가 탈당을 하기까지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예. 임종석 실장이 뭐 민주당 안에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당 안에서 뭔가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차기 당권 도전할 거라 이런 전망에 대해서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만약에 그냥 당에 남아서 당권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권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원들과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의원들의 영향력 이것이 가장 중심일 텐데 지금의 공천 흐름은 거의 다 친명계로 예. 지금 거의 위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낙선을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 당협위원장 역시 친명계일 겁니다. 그렇다면 원내 진출하지 못하고 원외 인사가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은 지역 내에서 당권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패배를 하더라도 그런 지금 그 패배 원인을 삼아서 지도부가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당권 도전에 유리할 텐데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보시면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그 즉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즉시 당권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자신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당권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원외보다는 차라리 원 바깥에 나가서 이 어떤 세를 형성을 하고 원내에 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패 어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라는 예. 깃발로서 이 민주당과 합치는 그래서 당권에 도전하는 그 시나리오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공천 상황을 보면 친명 중심으로 가고 있고 네네. 친문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흐름으로 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당에서는 남아 있어 봤자 그렇죠. 후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른바 후일을 도모하기는 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쳐나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리당원들 역시 열혈 지지자들로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한 70% 가까이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원내에서,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가 원외 인사의 입지가 사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김윤용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홍영표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이 연쇄 탈당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약간 좀 견해가 다른 게 탈당하기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적통 논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적통 라인이 있는데 임종석 실장은 호남 출신이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영입돼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적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을 통해서 자신 이번 총선 승리 여부를 떠나서 다음 차기 전당대회 과정까지 순탄하게 아스팔트를 다 깔아놓은 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은 자기가 친문의 구심점이 되어서 밖에서 있는 탈당한 인사들까지 외부 세력을 규합해서 내부에서 외부 세력과 규합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정규남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낙연 대표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제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는 보도가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누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는지 참석했는지 이런 거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원래 이낙연 대표의 아주 큰 기자회견이 준비돼 있었는데 광주 출마요. 근데 이걸 취소하면서까지 어제 그렇게 전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비공개로. 자, 여기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우리 정기남 교수님 추정은 추정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기 전에 새로운 미래 그 사무총장실도 통화도 한번 해보고 예. 좀 더 들을 얘기가 더 있을까 나름대로 싶어서 취재에 취재까지 기반한 해봤습니다만 썰을, 한번 풀어주시면. 그러나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가장 본인 이번 총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인의 출마 지역과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뒤로 미룰 정도라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예. 부각된 건 사실이다. 예. 그 핵심은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탈당파가 생각했던 것 이상보다는 좀 커지는 분위기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정치권 용어로는 이삭 죽기가 되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 그것의 어떤 하나의 형식적 틀이 민주개혁연합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뭐 네. 서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예. 민주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틀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이걸 새로운 미래에서는 어떻게 수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컸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임종석 실장과의 회동입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이 그동안은 불출마 후 당에 남겠다. 네. 당권 도전에 나선다는 얘기는 본인 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불출마 후 당내 남겠다 입장이었는데 그런 흐름에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지금 보인 걸로 새로운 미래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 임종석 실장 간의 잦은 통화도 있었고요. 예. 어제 회동은 그 통화의 연장선상 속에서 자 그럼 예. 구체적으로 소위 임종석 전 실장의 역할, 이낙연 대표로 비롯된 새로운 미래의 역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총론적인 어떤 모색 뭐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한 이후에 지역적인 배경은 임 전 실장은 호남이지 않습니까? 네. 호남 지역 출마 이런 얘기도 나눴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어제 거기까지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그건 구체적인 너무 얘기니까. 구체적이죠. 우선은 아마 이럴 겁니다. 우선은 무소속으로 등록한다. 우선은. 민주당의 예. 탈당파 의원들은 예. 그게 대표적으로 서른 의원입니다. 예. 자 그럼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새로운 미래 합류보다는 네. 무소속으로 뭐 이렇게 잠시 활동하면서 예. 새로운 미래와 무소속 연합, 이른바 민주개혁연합과 어떻게 조인하면서 네. 소위 이른바 약간의 어떤 이벤트 효과도 보고 또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표방하는 하나의 어떤 선거 컨셉으로 합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일련의 과정은 한 보름 상간에 다 이루어질 어떤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네. 임 전 실장이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독자 행보를 걸을까요?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슷한 예가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친박들을 학살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친박 그 학살 당시를 떠올려 보면 친박들이 나와서 두 가지 형태가 돼요. 하나는 TK를 중심으로 해서 친박 무소속 연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 연대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나는 정당이 되고 하나는 그냥 선거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 대응이 달랐어요. 근데 이쪽으로 다시 대위를 하면 호남 지역을 베이스로 한 그런 의원들의 생각과 또 수도권을 베이스로 한 의원들의 생각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결집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수도권은 좀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의원들마다 자신이 어디로 출마할 건가에 따라서 생각이 좀 깊어졌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정기랑 교수님 생각과 전 비슷합니다. 즉 선거 연합일 가능성이 더 크다. 네. 아이의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과 합쳐서 그러니까 출마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호남 지역에 출마할 사람들은 아마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출마할 사람들은 정당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선거 연합을 통해서 크게 이름만 함께 걸고 나중에 돌아갈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민주당에 돌아갈 길이 어떤 길이 더 편할까? 어떤 길이 빠를까?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새로운 미래에 들어가면 나중에 민주당으로 내가 배지를 달았을 때 복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소속이 더 나을 때 지금 무소속은 바깥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함으로 선거 연합 정도로 걸어놓고 하는 것이 편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계산들이 지금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의원들마다 갖고 있는 지역구 상황, 또 처한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달리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님, 지금 보면 한 명 한 명 케이스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친문 핵심이라고 해서 컷오프된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친문 핵심이지만 또 단수 공천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었던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낸 이인영 전 장관이라든지 현역 의원입니다. 이런 분들은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명계는 다 학살한다. 뭐 이런 또 흐름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계파 구분을 친문, 친명으로 하는 거가 제대로 된 이 정치 판세를 볼 때 제대로 된 뭐 이렇게 계파 분류냐. 제대로 된 분류 방식은 아니다. 지금 총선 판을 읽는 데 있어서 그 지적이신 거죠?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2020년 총선에서 다 친문으로 그 국회의원이 당선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이분들을 다 지금 친문이 아니고 친명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약간 좀 어려운데요. 예컨대 예를 들면은 임종석 전 실장도 친문이라고 할 수 있나? 친문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나? 사실은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으로 약간 이런 구분을 본다면은 저는 뭐 오히려는 뭐 홍영표 전해철 의원들이 약간 친문으로서의 구심점이 있는데 약간 임종석 실장은 약간 조금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단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는 친문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은 뭐 구친문 중심으로 뭔가 정치를 하고 개파 정치를 했냐 이 기준에서 임종석 실장이 맞냐 약간 좀 아닌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고 예컨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친명계들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이름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실제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원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외 친명들도 지금 컷오프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무조건 뭐 지금 한간에 있는 뭐 친명, 뭐 횡재, 비명 행사 이런 말들은 사실은 약간 프레임이고 약간 좀 마케팅 용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케이스를 한번 여쭤보자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역시 또 친문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이재명 대표와는 대결 구도를 아주 치열하게 벌였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컷오프 되지 않고 지금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라이벌,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내칠 것이다 했는데 또 의외로 경선에 붙여졌어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볼 때 민주당 현역 의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형식 공처, 인적 세시, 물갈이에 굉장히 좀 호응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는 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약간 좀 있는 과정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공천을 누가 더 국민의힘에 비해서 누가 공천을 더 잘하냐 이런 기준으로 좀 따져야 됩니까? 공천을 어떤 인물을 공천했냐 그리고 공천 관리가 어떠냐 약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공천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고 있다. 그런데 현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떨어진 현역들, 컷오프된 현역들의 관리 측면에서 약간의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지금 뭐 어려운 좀 판세로 가고 있지만 결국 이 공천 시즌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야 배치돼 가지고 매치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네. 국민들은 좀 이제 다른 쪽으로 누가 더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냐, 뭐 특히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다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윤용 국민의힘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죠.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 을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희룡 전 장관과 이제 맞붙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저는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재명 지도부 전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사실 지도부나 공관위 일원 중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늘 잡음이 있고 그런 속히 말해서 결정권자 가깝거나 결정권자가 있는 분들에게는 늘 의구심이 따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나머지 공관위원이나 비대위원 중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자처해서 경선을 임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쉽사리 동의는 못하겠고요. 개항을 해서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계속 재판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당대표 역할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하면서 개항 주민들에게 개항의 발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쉽지 않을 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에서 각 당의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죠. 한국갤럽이 최근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지금 빨간색이 국민의힘 40%까지 올랐고 민주당은 33%로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큰 갤럽의 조사 격차라고 합니다. 여성훈 행정관님, 이게 선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마 민주당 공천 갈등 상황은 좀 정리가 되고 올라올 것이다. 실제 득표율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만 봐서는 사실 흐름은 민주당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흐름은 어렵죠. 물론 뭐 여론조사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분위기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 때문에 저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잡음 없이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약간 상대적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조용한 공천을 하고 있지만 감동이 없고 혁신 공천이 없지 않습니까? 현역들은 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문제 있는 뭐 그 후보들 공천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어려운 뭐 킬러 문항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서울 네. 강남 지역, 영남 지역 이 공천이 약간 지금 하얗고인데 여기는 아직 뭐 풀지 못한 난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어려운 지역구는 사실은 여기서 뭔가 한동훈표 혁신 공천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국민 우선 추천제 해가지고 약간 좀 책임을 좀 떠넘겼거든요. 네. 여기서 뭐 저는 국민들이 약간 실망하고 또 보수층 내에서도 여기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흐름이 안 좋지만 네. 이게 공천 과정에서 기존의 현역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당에 비해서 뭐 당근과 채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이 국면을 넘어가고 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반드시 작동할 것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예. 이 공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지금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